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맥주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맥주 하기 전에는 학교 다니다가 P&G라는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P&G에 있다가 이제 켈로그라는 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베인&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P&G에서 켈로그로 유학 갈 때 학비가 좀 모자라서 1대 100에 나가서 퀴즈를 맞춰서 5천만 원을 탔습니다. 앞 시간에 들은 사람 다시 들어도 재밌죠.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 켈로그에서 수업 들은 내용들을 엮어서 지금 당장 경영학 공부하라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써서 아무튼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저보고 좀 같이 책을 쓰자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랑 뭐 퇴직금 한 돈이랑 뭐 해가지고 어메이징 브로잉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요거는 오늘 강의랑은 큰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오늘 제가 들은 최규환 교수님한테 부탁을 받은 거는 이제 좀 전략 컨설팅의 업무 방법 위주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제는 전략 컨설팅 회사,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베인&컴퍼니라는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로 했던 프로젝트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에 이제 경영학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터 드러커의 책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읽으려면 다쳐요. 그거 다 읽으시지 마시고 피터 드러커의 미래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의 미래경영.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거 꼭 읽으세요. 피터 드러커의 미래경영. 피터 드러커가 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거를 번역을 한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책들을 보통 외국 서적을 번역을 할 때 번역가를 이 사람 저 사람 안 쓰고 웬만하면 한 사람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이. 일본어로 번역을 했던 번역가가 피터 드러커의 책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요약을 한 거야. 자기가 번역가 입장에서. 그거를 피터 드러커한테 제안을 했더니 피터 드러커가 좋아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별권의 책으로 나온 게 미래경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이론을 집대성한 미래경영이라는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근데 거기에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다.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이고 모든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다. 경영은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요구와 기회 그리고 변화에 맞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이거 쓸데없는 것들을 빼면 로직 앤 매직이에요. 로직 앤 매직. 로직은 논리란 뜻이죠. 매직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말을 할 많은 로직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태경팀 엑스퍼티즈 에리어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보통 산업을 여러 산업으로 나누죠. 뭐 항공, 뭐 그다음에 산업재, 소비재, 헬스케어, 뭐 금융 서비스, 미디어, 메탈 앤 마이닝, 오일 앤 가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나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 리테일, 소셜, 테크놀로지, 텔레콤, 뭐 유틸리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펑션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펑션. 그 산업 안에서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과 개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산업의 조직을 고민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스트래티지, 소비자 전략 아니면 뭐 멀지 앤 애퀴지션, 어떤 회사를 살까? 어떤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코퍼레이트 리뉴얼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한 회사 안에서도. 이해가 됐나요? 제가 좀 너무 어렵게 했나요? 저는 소비재 쪽에서 주로 M&A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간단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했네. 자, 퀴즈. 2차 대전 직후 아메리칸 솔저
on expository review라는 대대적인 리서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리서치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군에서 진행한 리서치로서 60만 명가량의 참전 군인을 조사, 2차 대전에 나갔던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거예요. 300개 이상의 연구가 집대성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가장 대규모의 리서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았던 병사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던 병사들에 비해서 전쟁 당시나 혹은 전후에 정신질환을 더 많이 겪었대요. 군대 생활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병사들 대비 잘 적응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잘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시 출신의 병사들이 시골 출신의 병사들에 비해서 야전 생활에 더 적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 번째는 날씨가 더운 남부 출신 병사들이 비교적 날씨가 서늘한 북부 출신 병사들 대비 덥고 습한 아시아의 기후에 전장에서 더 잘 적응을 했다. 자,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드렸어요. 뒤에 분들도 주목해서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 수준이 높았던 병사들이 왜 적응을 잘 못했을까요?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왜 그랬을까요? 이거 결과고 왜 그랬을까?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군대에서는 약간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이유를 생각하고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걸 시켰는데 왜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랬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것도 괜찮아요. 도시 출신들이 시골 출신에 비해서 왜 적응을 잘 못했을까? 아니면 남부 출신들이 왜 북부 출신보다 더 잘 적응을 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맥주가 다 떨어져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까 맥주 받으신 여학생, 네, 3개 중에 아무거나. 원했던 이상이랑 너무 달라서. 네? 교육 받으면서 원했던 이상이랑 너무 달라서. 현실 딱 해보니까 본인의 그 수준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다. 뭐 첫 번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네요. 까라면 까야 되는데 군대는 본인 생각이랑 다른 거야. 괴로웠을 것이다. 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도시 출신이 왜 시골 출신보다 적응을 잘 못했을까요? 도시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그쵸. 생활이면 좀 문명의 이기도 많고 그런 도시에 살다가 전쟁터 특히나 2차 대전은 아시아 전쟁 뭐 일본군이랑도 싸우고 막 필리핀에서도 싸우고 막 이랬을 텐데 그죠? 그랬을 수 있나요? 다 동의하세요? 네. 죄송한데 사실은 반대였어요.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군대에 더 잘 적응을 했고 교육 수준이 높은 병사들이 낮은 병사들에 비해서 정신질환에 덜 시달렸고요. 남부 출신 병사들보다 북부 출신들이 더 잘 적응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군대에 더 잘 적응을 어떻게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거 팩트예요. 이게 진짜 팩트예요. 아까 하얼빈 고르신 학생 잘 모르겠어요.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도시 출신들이 시골 출신보다 군대에 더 잘 적응한 이유? 도시나 이런 데는 되게 그런 변화가 많은. 변화가 많고. 그쵸. 네. 또 산업화. 네. 공장에서 일하다. 그쵸. 도시 출신들이 집단 생활이나 이런 거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회사를 다녔거나 산업화되었거나 또 다른 2개도 괜찮아요. 우리 스텔라 여학생.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교육 수준이 높은 병사들이 낮은 병사들보다 정신질환에 덜 시달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뭔가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좀 더 잘 소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육 수준이 낮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더 대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테스트냐면 실제로 이거를 두 가지를 다 던져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요 되게 잘 설명해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되게 잘 설명해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하인드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알고 본 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랬는지 설명을 되게 잘해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의 뇌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합리화를 한대요. 합리화를.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되게 설명을 잘해요.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 엑서사이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경영학에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아요. 네. 애플이 왜 성공했나요? 100만 가지 이유를 대요. 그죠? 하지만 애플이 성공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를 알아내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나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이건희가 한국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100만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다. 설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근데 잠깐만 삼성전자 망해가는데? 그러면 또 왜 망하는지 또 여러분이 설명 굉장히 잘해요. 삼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도덕하다는 둥 별의별 이유를 댄단 말이죠. 그래서 키 메시지는 우리의 뇌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을 배움으로써 자신이 직접 일을 할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메시지인데요. 네. 다시 뇌가 우리가 논리가 부족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얘가 너무 논리적이라서 문제라고. 그래서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학습 방식을 사례 연구법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은 대부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라고 사례를 던져주고 너라면 어떡할래? 너라면 어떡할래? 당신이라면 어떡할래? 당신이 지금 CEO라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계속.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우리 교수님은 빨리 답이나 가르쳐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행동한다면 저렇게 될까? 라고 그 많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 시나리오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야 이게 2017년에 삼성전자의 사례인데 아니면 2005년에 LG전자의 사례인데 스마트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때 상황은 이러저러했고 애플은 이러저러한 걸 만들고 있었고 삼성은 이러저러한 걸 만들고 있었어. 네가 LG전자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뻔한 얘기잖아요. 그 스마트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나고 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걸 하인드사이트라고 해요.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걸 하인드사이트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그런 상황에 정말 놓여 있다면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했을까?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떤 가설을 세웠어야 됐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경영학에는 정답이 없어서.